안녕하십니까. 정치부 성환용입니다. 한겨레 캐스트 2013 주간 이슈 전망 시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마침내 국회에서 첫 번째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대통령 시정연설은 대통령이 정치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 밝히는 연설입니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의 첫 번째 시정연설을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도 했고 걱정도 했습니다.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어떤 내용을 담았고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앞으로 전국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부 김남일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곧장 본론으로 들어갈까요?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 김남일 기자가 보기 한마디로 어땠습니까? 잘했나요? 예, 연설 형식은 무난했습니다. 연단 양쪽에 설치된 이른바 프롬포터라고 하죠. 그걸 보면서 대통령 특유의 끊어지는 듯한 어법으로 목소리는 간명하게 잘 전달이 됐는데요. 내용은 어땠습니까? 문제가 역시나 연설 내용일 텐데요. 네, 그렇군요. 총평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박 대통령은 최근에 야당의 요구에 대해 최근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포함해서 무엇이든 국회에서 여야가 충분히 논의해 합의점을 찾아주신다면 존중하고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야 합의가 우선이라는. 진전된 입장 아닌가요? 여야가 합의하면 앞으로 특검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지금 그 부분을 두고 지금 약간씩 여야가 해석이 다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야당은 기존의 어떤 입장에서 크게 나가지 않은 것 같다. 반복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의견이 주류인 것 같고, 반면 여당에서는 뭔가 대통령께서 진전된 의견을 내놓으셨으니 야당도 지금 뭔가 적극적으로 좀 국회 일정에 임하라. 이런 좀 팽팽한 의견을 가지고 지금 여야가 맞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대통령하고 야당이 사실은 대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여야 대치가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그 처방, 여야가 합의해 오면 받아들이겠다, 이런 처방을 내놓은 어떤 배경 같은 게 좀 궁금할 수 있는데요. 그럼 배경은 어떻게 보십니까? 처방이라기보다는 뭔가 좀 취임 뒤에 일관되게 가져온 박근혜 대통령의 스타일, 정치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런 어떤 스타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야당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정운영 난맥의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대통령께서 그 책임을 정치권에 전가시킨다. 이런 이제 반응, 이른바 유체이탈화법을 구사한다. 네. 이런 또 야당의 이제 또 바로 공격이 나오고 있는데요. 처방은 어떤 해결을 위한 처방이 돼야 될 텐데 계속해서 대통령께서 뭔가 대안을 내놓으시면 그게 또다시 또 좀 정치적 논쟁이 되는 이런 구도가 반복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이 지금 전국의 핵심인데요.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의 사과, 또 국정원장 해임, 또 대선 특검, 국정원 개혁 특별위원회를 도입해야 한다,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답변을 어떻게 내놨는지 궁금합니다. 사과는 했나요? 사과는 구체적으로 언급은 없었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이 그동안 그 박근혜 대통령 연설을 앞두고 3가지 주요 요구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선 기간 있었던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에 대해서 원샷 특검이 있었고요. 또 하나 국정원 개혁을 위한 국회 특위 구성, 그리고 이제 나머지 주요 민생 법안 처리, 요구 이행, 공약 이행 등 이런 게 포함이 됐었는데, 대통령은 이런 부분에서 구체적인 언급은 전혀 하지 않으셨고요. 대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에서 어쨌든 여야 간에 어떤 내용이든 합의를 해와라. 그러면 받아들이겠다.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좀 의미 없는 답변을 좀 되풀이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특검하고 국정원 개혁 특위도 마찬가지겠군요. 지금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될지는 좀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서 새누리당 내에서도 대통령 연설 직전까지만 해도 대통령께서 특검이나 특위나 이 부분에 좀 진전된 입장을 내놓으시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도 일부 있었는데요. 근데 실제 지금 연설에서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습니다. 근데 대신 그 여야 합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 여야가 어떤 식으로 좀 조율을 해서 결과물을 내놓느냐에 따라 특검 특위가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어떤 시정연설에 대한 어떤 응답이나 화답으로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에 약간의 어떤 재량권, 전국 견원에 대한 어떤 재량권을 줄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할까요?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그렇게까지 아직까지 적극적인 평가를 안 하는데요. 그 여당 일부에서는, 그러니까 원내 지도부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오늘 그 국회 연설은 그냥 원론적인 말씀이다. 기존의 입장 그냥 되풀이한 것이지 큰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라는 의견도 있고요. 또 다른 새누리당 의원들은 지금 이거는 야당에 대한 어떤 메시지뿐만 아니라 여당 지도부에 협상의 재량권을 준 것이다. 네. 그러니까 더 이상 청와대나 아니면 대통령을 쳐다보지 말고 일단 이 정도로 재량을 줬으니 여당 지도부가 좀 야당과 협상을 해서 결과물을 가지고
청와대가 거기에 어떤 뭐 개입을 할 거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회를 달라. 좀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의미를 부여하는, 좀 해석하는 그런 게 좀 두 가지가 좀 양존하고 있습니다. 네, 후자의 그 희망적인 쪽으로 갔으면 참 예. 좋겠습니다. 자, 정책과 관련한 연설 내용을 몇 가지만 좀 짚어보겠습니다. 경제 민주화 때문에 사실은 예.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이번 연설에서 경제 민주화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말씀하신 대선 앞도 그렇게 강조했던 경제 민주화지만 이미 좀 홀대받는 분위기죠. 뭐 전에도 경제 민주화는 이미 완성됐다, 뭐 이런 대통령 발언도 좀 화제가 되고 했었는데요. 오늘 그 연설에서 박 대통령은 경제 민주화에 대해 창조 경제의 토대이자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장 경제 기초 질서다. 중요하다 그런 얘기죠. 이게 중요는 하는데 더 이상의 구체적인 언급은 없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 앞으로 경제 전반의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가 확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자. 뭐 이런 원론적 수준의 말씀 이외에 어떤 뭐 구체적으로 법안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대기업 문제라든지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복지 공약. 일반 국민들 관심사는 역시 복지 공약일 수가 있는데요. 복지 공약에 대해서는 언급이 있었습니까? 그 공약 파기로 논란이 있었던 그 기초연금 문제, 이거 이제 사과는 없으셨고요. 다만 뭐 내년 7월 기초연금제도 도입을 목표로 예산 5조 2천억 원을 반영했다. 뭐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해결하지 못한 부분들은 경제를 활성화시켜서 지켜나가도록 노력하겠다. 뭐 이런 어떻게 보면 좀 그것도 역시도 뭐 원론적인 수준에서 말씀이라고 할까요? 네, 그렇군요. 자, 일자리, 특히 경제 이런 부분에 대한 발언도 궁금한데요. 경제 부흥, 또 국민 행복 이런 단어를 좀 강조했죠. 이제 국정과제가 이제 돼버린 건데요. 이제 경제부흥이라는 게 좀 처음에 나왔을 때는 좀 말이 좀 촌티난다, 좀 너무 옛날스럽지 않느냐 이런. 부흥이란 말을 지금 잘 안 쓰죠. 예, 예. 네. 근데 오늘 연설에서도 일자리에 대한 원래 일자리를 강조할 법도 한데 그것보다는 주로 경제 성장, 경제 부흥 위주로 이제 연설이 구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박 대통령 좀 보면 규제 완화 쪽을 많이 강조했고요. 그러니까 뭐 제조업, 뭐 입지, 환경 분야 중심으로 추진되어 온 규제 완화를 전 산업 분야로 확대해서 투자 활성화로 이어가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특히 이제 창조 경제 이 부분을 많이 이제 시간을 그리고 뭐 지면을 할애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유럽 순방에서 유럽 연합 국가들이 창조 경제를 실현해 엄청난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을 보고 우리의 창조 경제 방향에 확신을 가지게 됐다라는 조금 뭐 좋은 말씀드리긴 한데 약간 그런 얘기네요. 예,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고요. 특히 그 대기업 특혜 법안이라고 좀 지금 지적들이 많이 나오는 그 외국인 투자 촉진법, 그리고 관광 분야 투자 활성화 법안 등을 직접 또다시 거론을 했습니다. 국회에서 통과시켜달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뭐 이 법안들이 특히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법안들이다. 뭐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굉장히 국회에서 이 법안들을 좀 조속히 좀 여야가 처리해달라 이런 입장을 갖다 전에도 한번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도 또다시 또 거론을 하셨습니다. 네, 정기국회 시정연설이니까 그런 언급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외교 안보 분야도 좀 관심인데요. 대북 관계 그리고 동북아 지역과 관련한 어떤 연설 내용 있으면 간단히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뭐 남북 관계가 주가 되겠죠, 당연히. 근데 뭐 보면 기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이걸 재차 강조하는 수준이었고요. 뭐 대통령 그 발언을 좀 인용을 해드리자면 반드시 임기 중에 평화 통일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정부는 확고한 원칙과 인내심을 바탕으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추진해 나가고 남북 간의 신뢰를 쌓고 올바른 관계 개선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네, 지금까지 하던 스탠스를 유지하겠다. 좋은 말씀드립니다. 네, 그런 의미네요. 자, 알겠습니다. 자, 내용도 중요하지만 어떤 연설을 둘러싼 표정 이런 것들도 참 관심사인데요. 사실은 지난 9월이죠. 추석 연휴 직전에 황우여 대표, 김한길 대표 이렇게 3자 회담을 한 지 2달 만에 다시 국회를 찾아온 건데요. 오늘 연설에서 전반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표정 그리고 말투 이런 것들은 어땠습니까? 표정은 일단 매우 밝았고요. 네. 잦은 해외 순방 탓인지 몰라도 이제 거의 뭐 연설의 달인이 된 듯한 느낌도 받았습니다. 사실 솔직히요. 네. 근데 그 여전히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건조한 모노톤의 목소리는 이제 계속 그대로 일관되고요. 근데 하지만 뭐 30분 가까이 진행된 연설문은 뭐 무리 없이 잘 읽으셨고 뭐 의미 전달도 확실히 됐습니다. 그렇군요. 연설 도중에 박수가 굉장히 많이 나오던데요. 연설 내용이 좋았나 보죠? 기자들이 이제 보면서 예전 대통령 연설 때는 몇 번 나왔고 이번엔 몇 번 이게 사실은 좀 뭐 화제성 기사나 아니면 스케치 기사에 당연히 들어가는 부분이라 꼼꼼히 세거든요. 근데 세봤더니 30여 분간 무려 35차례 박수가 나왔습니다. 그 정도 많이 나온 건가요? 이게 뭐 이명박 대통령 2008년 첫 해 시정연설에는 9차례. 아, 훨씬 많이 나온 거네요. 예. 또 2003년 노무현 대통령 때는 한 차례도 나오질 않았었습니다. 네. 예. 이명박 대통령 때는
그 시정연설 말고 국회 개원연설에 한 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이명박 대통령이 29차례 박수를 받았는데 이제 그 네. 기록을 경신하셨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근데 알겠습니다. 뭐 여당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어떤 강력한 국정 운영 의지를 밝히는 부분에서는 당연히 박수로 화답할 대목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일부 좀 보기에는 좀 무리한 박수들도 있었는데요. 대통령의 어떤 원고의 어떤 좀 내용이 한 덩어리로 이어지고 있는데 중간에 맥락 없이 끼어드는 박수들도 많았고요. 어떨 때는 뭐 한 문장 읽고 박수가 나오고 또 한 문장 읽고 박수가 나오고 어떻게 보면 좀 박수 좀 남발이라는 좀 네. 느낌을 받을 정도로 잦은 박수들이 오히려 대통령의 어떤 전달하고자 했던 어떤 그 연설의 핵심들을 좀 끊어먹는 좀 이런 느낌도 받았습니다. 과공은 비례라 그런 말이 있는데 그런 예. 장면이었군요. 대통령이 퇴장할 때 보니까 새누리당 의원들이 통로로 많이 몰려 나와서 악수를 청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여당 의원들이 대통령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당 지도부뿐만 아니라 일반 뭐 의원들까지 쭉 도열을 해서 인간 통로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에는 뭐 황우여 당대표, 최경환 원내대표, 뭐 윤상현 원내수석들 다 도열해서 서로 한마디씩 하면서 눈인사, 눈 맞추기 하고 다 했었는데요. 아마도 그런 게 아닐까요? 뭐 지난 이명박 정권 때도 뭐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나갈 때 뭐 여당이나 이런 데서는 환송하는 느낌들은 있습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어쨌든 여당 내부가 뭐 친이계와 친박계가 나뉘어 있었죠. 당내 갈등도 있지만 어떤 건전한 뭐 당내 견제와 비판, 진원지 구실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뭐 많은 말들이 나오지만 지금 어떻게 새누리당은 뭐 친박 주류 일색으로 뭐 당이 좀 구성이 되고 이런 일사불란한 단일 대우가 어떻게 오늘 이런 대통령의 어떤 퇴장 아니면 입장 아니면 연설 중간중간 풍경을 갖다 연출하는데 어떤 배경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그렇군요. 자, 한 가지 궁금한 게요. 시정연설을 하고 오후에 새누리당에서 갑자기 최고위원회의를 했는데 예. 뭐 특별한 내용이 있었습니까? 최고위원회에서는 어쨌든 대통령께서 어쨌든 요구하는 내용들이 있었고요. 주요 시정연설에 핵심되는 내용들이 있었고 주요 법안 처리라든지 뭐 강조 지점들 그리고 특히 여야 합의 이 부분을 좀 이제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여당 입장에서는 그냥 뭐 야당의 비판만 나오고 공격만 나오고 하루를 넘길 수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좀 갑작스럽게 원래 최고위원회의는 주로 이제 오전에 뭐 잡혀있기 마련인데 그 시정연설 끝나고 오후가 한참 지나서 오후 5시 반부터 갑자기 최고위원회의가 잡혀서 진행을 했는데요. 근데 이 회의에서는 어쨌든 그 후속 조치 부분 그리고 또 오늘 뭐 약간 해프닝성이기도 한데 지금 민주당 강기정 의원하고 그 청와대 뭐 경호실 뭐 직원과의 어떤 좀 뭐 상호간의 폭력 이런 사건이 약간 있었습니다. 이 부분과는 좀 후속 대처를 논의하겠다. 이래서 좀 잡힌 회의로. 네, 얘기 나온 김에 민주당 강기정 의원하고 청와대 경호실 직원 충돌 사건 간략히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국회 그 본청이죠. 그 앞쪽에 이제 청와대 경호실 버스 3대가 이제 대통령 연설 시간 동안 이제 앞에 이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네. 어떤 뭐 경호 차원의 효과보다는 어쨌든 정확하게 어떤 경호 매뉴얼에 있는 버스 배치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3대가 주차가 돼 있었고요. 이제 대통령 시정연설이 끝난 뒤에도 계속해서 그 버스가 이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앞에서 대통령 시절을 규탄하는 이제 민주당 집회가 예정돼 있었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강기정 의원이 버스를 좀 뭐 왜 아직도 이게 서 있냐 하면서 버스를 발로 찼다고 합니다. 네.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누가 버스를 차냐 나온 그 버스 경호실 직원이 뭐 강기정 의원을 뒤에서 목덜미를 뭐 잡고 국회의원을요? 예. 뭐 나중에 해명으로는 뭐 청와대 경호실은 국회의원인지 몰랐다. 배지를 안 달고 있어서 안 달고 있었다. 뭐 그랬다고 네.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뭐 몸싸움이든지 이런 게 있어서 또 그 청와대 직원은 또 안에 입이 뭐 찢어졌다고 합니다. 강기정 터져서. 의원이 때렸나요? 그 부분은 지금 뭔가 좀 의견이 서로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뭐 네. 좀 머리로 버팅을 했다는 얘기도 있고, 근데 이쪽에서는 그렇기보다는 뭐 좀 서로 여러 당직자나 이런 사람이 엉키면서 몸싸움 과정이 벌어진 일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 부분은 아마 근데 지금 뭐 청와대 경호실에서 지금 이 부분을 갖다 뭐 형사 사건화 시키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뭐 실제 이게 뭐 경찰 수사나 이런 것까지 들어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청와대 경호실 직원하고 야당 국회의원이 서로 목을 조르고 뭐 충돌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현 정국을 좀 상징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야당에서는 뭐 유신 시절에도 없었던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또 이제 뭐 유신 시절과 또 다시 이제 빗대어서 설명을 했는데요. 뭐 사실 뭐 배지를 달았든 안 달았든 국회에 들어온 청와대 직원이 뭐 배지가 없다고 해서 뭐 무턱대고 사람을 갖다 낚아채서 뭐 목을 조르거나 이런 게 사실 뭐 용납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사건 추인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민주당 의원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입장할 때 어떤 태도를 취할지 이런 것도 관심이었는데요. 어떤 표정을 보였습니까? 기존에 최근에 무슨 박근혜 씨 논란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예우
예절, 예의 문제가 굉장히 강조가 됐었는데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부각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예전에 뭐 노무현 대통령 때나 이명박 대통령 시정연설에도 사실 대통령에 대한 어떤 뭐 앉아서 뭐 일어나지 않는다든가 앉아서 있는다든가 박수를 안 친다 이런 부분들은 그냥 뭐 어떤 하나의 정치적 의사 표현으로 넘어가는 부분들이었는데 이게 이번에는 오히려 굉장히 뭐 논란이 되고 화제가 됐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뭐 민주당 쪽에서 사전에 드레스 코드를 맞춘다 뭐 이런 말도 나왔지만 뭐 드레스 코드는 맞추지 않았고요. 뭐 일부러 검은 옷을 입거나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다만 그 박 대통령이 입장할 때 민주당 의원들은 자리에서 일어서긴 했지만 박수는 치지 않았고 퇴장할 때는 일어서지 않고 박수도 치지를 않았습니다. 그 정도면 점잖게 대응한 편이네요. 이게 뭐 전례, 관례를 비춰보면은 뭐 예. 비슷한 수준의 정치적 의사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정연설이 끝나고 민주당 의원들이 규탄 집회를 열었다는데요. 저는 정치부 기자하면서 시정연설 끝나고 무슨 규탄 대회를 했다는 얘기 별로 못 들어봤거든요. 규탄 대회 결론이 뭡니까? 여당 입장에서는 박 대통령 시정연설 내용이 야당의 요구를 정면 거부한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박 대통령이 국회를 떠나자마자 국회 본청 계단에서 시정연설 규탄 집회를 열었습니다. 근데 그 이제 그 준비 과정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그 폭력 사건이 있었던 거고요. 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 발언이 이 당시 야당이 곧바로 내놓은 그 심정을 갖다 함축해서 보여줄 수 있는데요. 좀 인용하겠습니다. 야당과 국민이 시정을 요구한 것은 하나도 시정되지 않은 유감스러운 내용이었다. 전국을 풀어야 할 당사자인 대통령이 오히려 전국을 악화시키고 있다. 야당 무시, 민심 무시이다. 이대로 간다면 국민이 더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경고의 말을 담았습니다. 아주 강경하군요. 알겠습니다. 자, 통합진보당 표정을 좀 살펴볼까요? 그 국회 본청 앞에서 예. 13일째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들어갈 때 혹시 마찰 같은 건 없었습니까? 예, 뭐 지난주에 그 박근혜 대통령 시정연설 앞두고 국회 사무처에서 무슨 저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좀 건강이나 이런 걸 걱정하면서 좀 이렇게 철수해 달라라고 요청 공문을 보내기도 했었는데요. 근데 이제 사실은 그게 어떤 그런 측면보다는 아마 박근혜 대통령이 앞쪽을 지나가면서 국회에 입장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껄끄러워서 사전에 좀 피어졌으면 싶어하는 의사를 돌려서 표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로 지금 단식 농성이 지금 13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통합진보당 의원 5명이 박 대통령이 국회 그 통합진보당 의원들 앞을 지나치면서 국회로 입장할 때 정당 해산 철회라고 쓰니 펼침막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근데 네. 중간에 이 청와대 경호실 직원들 가로막고 했고 또 통합진보당 의원들도 그 정도 이상의 어떤 의사표시나 이런 건 안 했고요. 근데 이제 대통령께서는 그 정진석 국회 사무총장하고 같이 이제 얘기를 나누면서 국회 본청으로 입청을 하면서 쳐다봤습니까? 아니요. 눈길 한번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좀 싸늘했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앞으로 전국 전망을 좀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야당에서 규탄대회까지 했는데요. 정기국회에서 주요 법안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이 제대로 처리되는가요? 앞으로 전국이 어떻게 전개됩니까? 19일부터죠. 11월 19일부터 국회 대정부 질문이 바로 시작이 됩니다. 아마도 이제 대정부 질문이지만 박 대통령의 시정연설 내용을 두고 여야가 그리고 정부를 상대로 엄청난 불꽃 튀는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지금 당장 그 황창현 감사원장 후보자 그리고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이분들에 대한 그 청문보고서 채택도 아직까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박 대통령이 주요 법안 처리를 시정연설을 통해서 요구했고 주문했고 그런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들을 볼 때 지금 당장 주요 법안 처리는 고사하고 내년도 예산안 처리도 지금 불투명한 상황이고 지금 언제 처리될지도 지금 모르는 상황, 결산도 아직 안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꼬인 정국을 풀어줄 것을 아마 새누리당 내에서도 대통령에게 조금은 기대를 했었을 텐데 지금 박한평까지만 지난번 9월달 그 국회에 오셔서 그 여야 당대표와 3자 회담을 했을 때도 그랬지만 대통령이 국회를 왔다 가시면 전국이 풀리기보다는 더 거꾸로 꼬이는 일이 반복되는 것 같아서 이게 앞으로 좀 매년 오늘 시정연설 보면 매년 해마다 시정연설 때 오셔서 국회 때 오셔서 연설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과연 그게 국회에 도움이 될까 하는 좀 농담 섞인 전망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릴까요? 김남일 기자가 보기에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에다가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그 대통령이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말씀이죠. 지난 정권에서 덕본 것이 없다. 덕본 것이 없으니 굳이 내가 양보할 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닐까요? 저는 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고집불통 정치 성공할까요? 어쨌든 이 고집불통 정치라고 하는 걸 계속 이어갈 수 있는 배경도 높은 지지율 때문이거든요. 근데 지지율은 높으신데 그 성공 여부를 떠나서 개인적으로는 감동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른바 감동 있는 정치가
뭐 실제 정치에는 도움이 되려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치라는 게 감동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메시지나 이런 게 부족한 것 같아서요. 아마도 그런 좀 메마른 정치에 대한 어떤 당내의 걱정, 우려도 지금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 정도 성에서 새누리당 내 의견이 좀 모아지면은 대통령도 좀 변화시려는 마음을 가지지 않으실까요? 네, 기대의 희망사항 기대를 이런 걸 해야겠죠. 말씀하시는 걸로 대신한 걸로 알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정치의 중심은 국회라고 했습니다. 옳은 얘기입니다. 무엇이든 국회에서 여야가 논의해서 합의점을 찾아주면 존중하고 받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의 말이 논리적으로 성립하려면 지금 여당인 새누리당이 자율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새누리당은 최경환 원내대표, 윤상현 원내수석 부대표, 홍문종 사무총장 이런 이른바 친박 강경파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대치정국의 당사자는 대통령 자신인데 자신은 관계없는 것처럼 쏙 빠지고 남의 얘기를 하듯 전국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화법을 우리는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런 유체이탈 화법을 자주 썼는데 아무래도 박근혜 대통령이 한 수 위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정치인입니다. 대통령이 해법을 내놓지 않으면 전국은 풀리지가 않습니다. 오늘 주간 이슈 전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남일 기자가 도움 말씀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송환영이었습니다.